화상관적인 홍익표현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 위탁자죠. 채무자가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 처리 방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22년 12월 달에 있었던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적인 간담회에서 저와 같이 있던 김태현 변호사님이 발표하신 자료입니다. 신탁 관련 계괄,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 즉 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 이전 등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운용케 하는 법률관계로 주로 개인 파산과 관련해서는 담보, 신탁 부동산이 문제가 됩니다. 부동산 담보 신탁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자,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이 사안은 뭐냐면 어떤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전부 신탁을 해놓은 겁니다. 부동산 신탁회사에. 그러니까 어떻게 강제집행이 안 돼요. 신탁법상. 그래서 이걸 어떻게 뚫을 것인가. 그래서 채권자가 이제 파산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1년간 고민하다가 판사님이 위탁자, 채무자를 파산 선고를 내리고 제가 관제인으로 선임된 사건이었습니다. 부동산 담보 신탁의 구조는 위탁자, 채무자가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부동산 회사께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관리를 하죠. 신탁재산, 부동산 소유권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자는 주로 금융기관이 됩니다. 돈을 꿔준. 일종의 옛날에 근저당권자가 수익자가 되는 거예요. 최우선 수익자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건물을 두 채를 신탁을 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이자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로 자기가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못하고, 참 그러니까 아주 골머리가 앓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채권자 파산을 신청해서 이 신탁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이제 최초로 그전에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재료를 제공해서 변호사님이 이제 좀 더 정리하신 겁니다. 통상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우리가 보통 금융에서 융자를 받죠. 은행에서. 그 다음에 그 받은 월세를 활용해서 융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수익으로 쓰죠. 근데 신탁을 활용할 경우 부동산은 소유권을 대내외적으로 부동산 신탁회사에 넘어갑니다. 기존의 금융기관은 최우선 수익자 내지 우선 수익자를 지정하고 자신은 수익자를 지정하여 우선 수익자는 은행에 이자 상당액을 납입하고 나머지 월세 수익은 본인이 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경제적으로 기존의 담보대출과 차이가 없으나 법률상으로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담보 신탁 부동산은 신탁회사의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으로부터 배제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채권자 입장에서. 우리가 은행에 담보되어 있는 거는 다른 가압류권자라든가 국가라든가 다른 일반 채권자가 가압류해서 본압류로 해서 경매까지 넣을 수가 있죠. 강제집행이 됩니다. 근데 이 부동산 채무자에서 부동산 신탁회사로 넘어가는 순간 이건 채무자께 아닙니다. 대내외적으로 이 소유권은 부동산 신탁회사가 되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관계에서 이제 수익이나 이자 이런 걸 정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채무자에게 신탁된 부동산이 있을 경우 사회신탁이 아닌 이상 관제인은 채무자 앞으로 부여된 후순위 수익권 외에는 당해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한가할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권한도 없고 수익권 한가는 가치 산정에 어려움이 예상되죠. 대법원 매각 공고도 고려해 봄직한데 또한 사회신탁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부인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채권자 변호사의 어떤 서면을 읽어보면 아니면 대화를 해보면 제가 이거 벌써 한 2년 됐습니다. 이게 2020년 사건입니다. 이제 지금 다 한가가 완료돼서 이제 1월 11일 날 1월 10일이나 3월 달에 이제 채권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채권도 한 2, 30억 되고 지금 한가한 건 7억 정도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원래는 사회 신탁 관련해서 사회 행위 소송을 채권자가 파산 안 들어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볼까요? 법에는 신탁법 8조에는 사회신탁이 있습니다. 1항 채무자가 채권자의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이게 사행의 취소 청구권이죠.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의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았다. 선의인 경우에는 못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사회신탁의 경우에 채권자 취소송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조항이 신탁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회생법도 있습니다. 이 조항이 110 몇 조에. 그쵸, 여기 있죠. 113조에 2에 있네요. 신탁행위 부인에 관한 특징. 말리는 수입자 전부에 대해 부인이 원인이 있을 때만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익자의 악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 그 다음에 채무자회생법 113조의 2도 신탁행위 부인에 관한 특례로 사회신탁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파산관제인은 수탁자의 선의와 악의를 불문하고 신탁행위를 부인할 수 있지만 수익자에 대하여는 악의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탁재산이 원상회복의 경우에는 수익자와 전득자 전원에게 부인이 원인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청구 요건을 좀 강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실제 소송을 하면 이긴다는 보장이 없죠. 수탁자가 선의일 경우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결국은 범위가 좁혀져 있죠.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파산한 채무자의 부동산 담보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신탁회사, 우선 수익자는 대출은행, 후순위 수익자는 채무자로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전형적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사례에서 악의 수익자인 채무자나 선의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대해서만 부인의 효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악의 수익자인 채무자로부터 후순위 수익권을 양도받아 한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의 소유권 복귀와 관련해서는 선의 수탁자의 경우 현존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미치게 되므로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우선 수익자가 대출기관이죠.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을 요청한다면 공매의 수순을 밟아 잉여 배당금만 파산관제인에게 지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잉여 배당금 이거 한 7억 정도 찾아온 거죠. 결국 공매 처분으로 인한 인형을 배당받기 위한 한가라면 부인 청구의 실익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굳이 부인 청구. 아래는 파산관제인이 공매 처분 유도를 통해 채무자의 신탁 부동산을 한가한 사례로 참고할 만한 지점이 있어 소개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공매 처분을 유도해서 해결한 거죠, 이게. 예전에도 제가 이거 이제 한번 발표했습니다. 관제인 월 스터디 모임에서 미리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다시 가동한 5월달인가요? 아니지, 5월달이 아니라 12, 11, 19, 8 9월달부터 9, 10, 11, 18, 9, 10, 11, 12 7월이나 8월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안 자체는 요거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채무자가 2018년 5월 13일 부동산 2건을 신탁했습니다. 분쟁 중이던 적대적 개인 채권자의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년 후 12월 17일 개인 채권자가 이제 이 사람 부동산은 보니까 다 신탁돼 있어요. 강제집행 못하죠.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해버린 거예요. 수차례 신문기일 지정 및 비일 변경했습니다. 결국은 6개월 후에 채무자는 간이 회생을 신청했다가 신청을 취하합니다. 조사위원이 회생 신청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자 법원은 회생 신청 취하를 허가했고요. 2021년 10월 7일 법원이 수차례 신문 끝에 비대면 파산 선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코로나가 창궐일 때죠. 신청 후 선고 시까지 약 10개월 경과. 그 다음에 2021년 10월 24일 채무자 파산 선고 결정이 즉시 항고. 즉시 항고는 이제 최근에 뭐 좀 합의가 되면서 채무자가 좀 유하게 나오면서 아마 취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9일 작년이죠 벌써. 채무자는 면책 신청을 합니다. 채권자 파산 신청이랑 간주 면책 신청이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별도로 채권자 파산을 했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채권자 파산이 유명한 게 3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번 인터넷 치면 김성훈이라는 분이 있어요. FX 외환 선물 사기로 한 10몇 년 선고받고 그분을 채권자들이 비자금 은닉재산을 발견해서
파산 신청을 해갖고 지금 서울 회생법원에서 파산이 진행 중입니다. 법인 파산에 준해서 법인 관제인이 임무순 변호사님이 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예전에 이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그 양반 채권자 파산은 이제 저희 개인 파산 관제인 한 변호사님이 하시고, 아마 지금 거의 끝났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알고 있는 건 최근에 이모 씨에 대해서 그 펀드 사기로 인해서 이제 수백억 원을 이제 수백억 수천억을 이제 땡겨서 뭐 여기저기 투자했지만 결국은 사기로 밝혀져서 이제 채권자들이 수백 명이 들고 일어나서 파산 신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선고가 될지 안 될지,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들이 파산 신청을 안 합니다. 아니, 면책 신청을. 세 사건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이 채무자도 8개월간 관제인 조사를 거부했어요. 이 법원 집회도 안 나오고, 채무자는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우선 수익자, 농협, 은행인데 은행 대출이자를 내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면서 관제인 조사에 아주 불응했어요. 그래서 관제인 신탁회사의 내용 증명을 발송해 파산 선고를 알렸지만 수탁자는 신탁 보수 700만 원인가를 1년에 챙기며 사건 해결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제인이 우선 수익자 농협지점에 연락하여 위탁자 채무자가 파산 선고 사실을 알리고, 채무자의 파산 선고 사실을 알리고 공매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은행 지점이 신속하게 온비드의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죠. 대출 약정서상 도산 해지 조항에 기한이 상실 효과가 있었을 거로. 이게 이제 온비드 경매죠. 채무자 갑자기 태세를 전환하여 관제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하고, 파산 선고 수익권에 기한 월세 수입도 파산재단에 납입하기로 약속하여 화해계약 방식으로 파산재단에 편입시켰습니다. 관제인 차관 상황과 의문점. 관제인은 채무자의 파산 선고 사실 우선 수익자는 은행 지점에 통지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 수탁자와 병행 통지하는 것. 의문점. 온비드 공매처분이 늦을 경우 파산 선고 후의 월세에 대한 한가 문제. 채무자의 신득재산에 해당하는가. 해당 차임은 채무자의 수익권에 기초한 수입으로, 수익권은 파산 선고 당시 가진 재산이므로 신득재산으로 볼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인 청구를 통한 해결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사무실에 있는 김 변호사님이 신탁 양도한 사례고, 이건 상당히 복잡한데 최근에 이제 잘 마무리가 돼서 화해가 돼서 돈을 한 3억인가요? 이제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향후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신탁제도를 활용하는 채무자들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뭐 많이 늘어났죠. 이게 이제 부동산 회사의 어떤 영업 전략이 먹혀들죠. 안전하다. 채권자들로부터의 어떤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고 금융기관은 우선 수익자를 정하고 일단 우리한테 넘겨라. 부동산 신탁회사는 앉은 자리에서 1년에 700씩 생기는 거예요. 건물 한 채당. 엄청난 수익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자기네가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처분해서 자기네 또 보수 뛰고. 아무래도 부동산 신탁회사는 꼭 먹고 알 먹는 거죠. 그래서 영업 전략으로 이런 건물주나 이런 부동산 뭐 건설사, 사업화, 시행사, 이건 뭐 옛날부터 다 신탁이었고요. 그거는 20년 전부터 신탁이죠. 제가 옛날에 이제 삼성물산 그 소송 수행도 했습니다. 옛날에 초창기에 2000년에서 2010년까지 10년 정도 했는데, 저기 성내동에 있는 그 아파트 그때 그 신탁돼 있는 거를 어떻게 강제 집행하려고 그때 2003년인가요? 동부지원에다가 뭐 넣었더니 판사님이 지금 한나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신 여자 변호사하고 지금 국회의원이죠. 그때는 이제 부장이 아니었죠. 평판사님인데 이 신탁법 20몇 조에 의해서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아니고 이거 어쩌고저쩌고 해서 신탁 사무와 관련된 소명을 열심히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이게 신탁은 벌써 20-30년 전부터 활용되고 있었고, 재건축, 재개발, 뭐 부동산 시행 이런 데서는 뭐 아직 단골이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일반인들도 이제 신탁의 맛을 봐서 채권자들을 이제 마시가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권자들은 이제 신탁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결국 파산 외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죠.
향후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신탁제도를 활용하는 채무자들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직접 사회 신탁 취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채권자 파산 신청을 통해 관제인에게 조력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사회 신탁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 명의 수익권을 한가해 하는 과제가 있다. 그렇죠? 하지만 우선 수익자에게 파산 선고세를 통지할 경우 공매처분의 수순을 밟게 되어 환가가 용이해집니다. 사회 신탁의 경우에도 우선 수익자에게 파산 선고세를 통지하여 공매처분을 유도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환가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탁재산이 잠재적 가치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나 소개한 사례처럼 이미 공매처분된 신탁재산이 매각잉여금이 공탁되어 있고 여러 이해관계인이 소송이 얽혀 있는 경우에는 부인 청구를 통해 채무자 명의 수익권을 양도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신탁과 관련된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제 한 사례는 다른 변호사님 거래 제가 생략을 하고 이건 내용이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한 거는 뭐 아주 기본적인 쉬운 사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에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신탁을 활용한 채무자의 어떤 그 방어 수단을 뚫기 위해서는 공격을 파산 제도를 잘 활용해서 공격을 시도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